안녕하십니까. 맥모닝 상담소 저는 맥영순입니다. 오늘도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 홍성남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신부입니다. 그 새해 되면은 아예 그 새해를 맞는 수순으로 그 새해 신수를 보러 가는 사람들 네, 또 뭐 예. 우리가 가볍게는 뭐 화투패로 뭐 운을 띄워보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리고 미래는 두렵고 오히려 조금 알아서 대비할 방법은 없을까? 사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우리 그 가톨릭에서는 미사 때나 신앙갱신 때 끊어버립니까? 하고 묻잖아요. 예. 근데 매년 묻는 거 보니까 그거를 잘 끊어내지 못하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점 보는 사람들은 요새 뭐 법사들, 도사들이 뭐 판을 치는 시대잖아요. 뉴스에 이렇게 많이 나올 때가 없었어요. 지금 네. 드물죠. 정말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점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요. 어쨌건 근데 점을 보는 거는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오래된 문화죠. 네네네네. 그 아주 오래전에는 거북점들을 봤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뭐 유럽 사람들도 뭐 어떤 문학 서적을 빼가지고 거기 호메로스인가? 호메로스가 지은 책인가? 그걸 보고 딱 열어서 거기 나오는 글로 자기 점괘를 봤다고 그래요. 네네네. 신점들 중에는 성경으로 점 보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책을 펼쳐서 이거 그죠. 오늘 주님이 주신 오늘의 계시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가톨릭 교회에서 왜 점을 보지 말라고 하냐면은 네. 점을 보는 사람들은 불안이 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내 의지로 이 계획대로 밀고 나오면 결과가 나올 거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네. 계획은 세워놓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게 될까? 근데 그거를 누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성당 가서 기도를 해도 예수님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안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를 듣고 싶은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점집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점쟁이 하는 말을 갖다가 듣고 내가 가는 길이 맞아 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점치는 사람들이 다 건강하냐? 아니라는 거죠. 네. 개중에는 찾아오는 사람들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앞으로 불운할지도 모르니까 뭐 구슬해라, 뭐 부적을 갖다가 뭐 갖고 다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던 부적 중에서 굉장히 고가의 부적이 있었는데 1,000만 원, 요만한 나무 조각인데 1,000만 원이에요. 그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그 벼락 맞아 죽은 고목나무로 만든 거래요. 네네네. 근데 제가 제주도 순례 갔더니 마당에 벼락 맞아 죽은 고목나무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요만큼이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아는 검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냐 했더니 그 무속인들이 사기쳐가지고 돈을 들고 튀어서 소송 걸리는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예. 그리고 더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심약해서 누가 예언을 해주면은 아닐 거야. 그런데도 그거를 따라가요. 예를 들어서 점 봐주는 사람이 너 길 가다가 돌 조심해. 그러면 평소에 그냥 다니던 길도 돌에 걸려 넘어져요. 네. 그걸 자기 예언, 셀프 프로페시라고 그래서 네. 그 자기 예언을 한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자기 인생을 점장이들한테 맡기지 말라는 의미에서 점을 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일단은 점에 집착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성적 판단이 마비되거나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래요. 근데 정말 웃기는 거는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점을 많이 본대요.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 그러나요? 불안해서 그런가요? 검찰은 인간 세계에서는 자기들 머리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대요. 네. 그래서 자신들의 운명은 하늘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못 나온 천공한테 가서 물어본대요. 이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 정치인들도 점 보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네. 필리핀도 점 보는 사람들 많아서
내가 비행기를 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본답니다. 네, 네. 그게 다 불안 심리인 거죠. 불안 심리.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지켜준다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은 네. 불안이 덜고 불안이 덜면 점을 덜 보게 되고 그러면 점쟁이한테 자기 인생을 다 통째로 맡긴다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걸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게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 머릿속에 뭐지? 그냥 한심하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죠. 국가의 큰일을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의 그룹이 온통 거기에 지금 매달려 있다는 걸 그러니까 이게 알게 됐잖아요. 국가의 정책은 정말 브레인들이 모여서 네. 서로 막장 토론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데 그거를 점괘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아프리카의 미개한 부족들 수준도 안 되는 거죠. 국제적인 망신인 거죠. 국제적인 망신. 창피하죠. 아니 그 요새 나오는 뉴스라는 게 정말 이게 그 고급 인력들의 그 일상이 이랬었나 하는 네. 생각을 하게 돼요. 서울대 나오나 하버드대 나오나 그게 소용이 없구나. 심리적으로 멘탈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머리가 좋은 거는 이게 안 좋구나. 예. 멘탈이 좋은 게 우선이고 다음에 우리나라 지도자는 정말 멘탈이 건강한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절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요새 나오는 것이 정말 그 인간의 어리석고 추한 것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 같은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진짜 이게 정말 참 뭐 공부 많이 하는 거 네. 어떻게 보면 그 역사와 그 인간의 추함을 모르는 MZ 세대가 네. 현장 공부를 한 거예요. 아, 네네. 그거는 정말 소득이죠. 그 MZ 애들이 또 이렇게 다 시위에 나섰던 거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서 예. 자, 오늘의 상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 우리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다 보면은 내 상황을 꼭 집은 거는 아닌데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신부님의 얘기를 들으면 누구에겐가 내가 좋은 충고를 해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메일 주소로 여러분이 의논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시면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주어를 앞에다 안 쓰셨는데 제가 이렇게 글을 읽다 보니까 막 부근되시는 분의 얘기인 것 같아요. 화난다고 눈에 띄는 청소기, 빨래대, 유리 저울을 막 던집니다. 큰일 나겠다 싶어 말렸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화가 난 이유는 자기 친가족 여동생네 얘기를 제가 안 좋게 했다는 것입니다. 50대 중반인데도 이런 사태를 저지르고 산다는 게 어이없고 허무하고 함께 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정신의학과를 가봐야 할까요? 지금 막 정말 이렇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충분하게 이제 알아듣게 쓰시지는 않는데 그냥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남편이 화가 나는 거, 뭐 화는 낼 수 있죠. 근데 물건을 집어던지는 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이게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거죠. 자기 분노를 이렇게 통제하는 그 시스템이 마비되거나 그 기능이 시원치 않으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런데 아마도 이 남편이 자기 아버지가 했던 행동을 따라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막 물건 집어던지고 엄마한테 막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거를 아이들이 학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버지가 했던 행동을 하게 돼요. 더 좀 싫은 소리 한다면 교육을 잘 받은 집안 출신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현대에 와서는 양반 뭐 쌍놈 가리는 거를 굉장히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런 계급은 철폐되어야 되는데 정서적인 양반, 정서적인 쌍것들은 존재하더라고요. 정서적인 양반인 사람들을 보면은 일단 매너가 좋아요. 감정 절제도 잘하고 저 사람은 진짜 양반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쌍것들은 돈 좀 있다고 막 자랑하고 감정 조절 못하고 심지어 뭐 이렇게 자기보다 작은 차가 간다고 그 차를 갖다 막 들이받으려고 그러고 이거는 쌍것들이라거든요. 그런 쌍것들이 많은 사회를 이제 천민자본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과시욕구가 강하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이렇게 조절 못하는 거. 아니 똥마리 없다가 아무데나 싸면 어떡해. 말씀해 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배가 아프고 정말 대변이 보고 싶어. 그러면 양말 있는 사람들은 참았다가 화장실 가요. 거기 가서 혼자서 해결해요. 남자한테 폐를 안 끼치려고. 근데 이 진상들은 싸요. 나만 시원하면 되지 남들은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싸요. 네. 그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조절 못하는 거는 집안이 쌍꺼 집안 출신이다. 네. 좀 심한 얘기인 것 같지만은 심한 얘기입니다. 예. 심한 얘기 같은 게 아니라. 두 번째, 왜 그 남편이 이렇게 했는가? 네. 남편이 한 이 행동을 대전교회 우리 김용태 신부님이 아주 적절하게 네 글자로 표현했죠. 지랄발광이라고. 아주 예. 요새 아주 히트가 된 그렇죠. 동영상이에요. 1000명의 신자분들이 있는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언어를 쓴 게 지랄발광이었어요. 근데 왜 남편이 이렇게 막 지랄발광을 했을까요? 자기 상처를 건드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가족을 사랑해서라기보다 가족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동생에 대해서 특히 어떤 죄책감을 갖고 있는데 자기 와이프가 자기 여동생 얘기를 하니까 그게 여동생이 아니라 나를 비난하는 것 같이 들릴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눈이 확 돌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랬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아까 부인 입장에서는 이건 뭐 그 여동생 내 얘기인데 당신이 왜 그래 이럴 그렇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둘은 하나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남이 볼 땐 별거 아닌 상처인데 네, 나는 네. 그게 큰 상처일 경우가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세 번째로는 이제 자매님한테 묻고 싶은데 결혼한 지 꽤 됐잖아요. 50 네. 중반이면은. 그러면 남편에 대해서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왜 건드렸을까요? 그거는 아니까 요거는 하지 말아야지. 요거는 남편이 싫어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걸 할 때 어떤 순간에는 나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건드려 놓고 알면서 건드린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모를 리가 없단 말이죠. 그동안에 뭐 그렇게 오래 살았으니까 시대기를 모르겠어요. 감으로도 다 알지. 근데 굳이 건드려 놓고 남편을 폭발시켜 놓고 내가 피해자인 양 하는 거는 왜 그러는 거냐고요. 근데 여자는 이렇게 오래 사니까 남편과 나는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건 여동생은 저쪽이고 남편하고 나는 진짜 이쪽이고. 남편하고 아내가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정말로? 이실직고 해보세요. 날카로우십니다.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는 보통 그러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절대로 부부는 일심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이심이체예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혼은 가족 간의 이혼은 못해요. 남편하고는 해도 그쵸. 이혼은 그쵸. 가족들하고는 혈연 관계예요. 이게 싫든 좋든 혈연으로 얽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면은 자기도 엄청나게 손상을 보는데 부인은 혈연이 아니에요. 맞아요. 계약 관계지. 맞아요. 결혼이라는 계약을 한 거지. 이거는 혼인 계약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계약이라고. 그러니까 이혼은 그 계약이 무효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촌수가 없다는 거는 어떠한 상황에서 남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남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이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남편한테 우리는 한 몸인데 왜 네가 한 몸인 나를 공격하고 쟤를 그냥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이 자매님이 억지 부리는 거죠. 사실은 한 몸이 아니고. 그러니까 남편과 나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안 건드리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부부도 되게 화목한 부부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 안 묻는데요. 근데 가끔 이렇게 젊은 애들끼리 뭐 서로 자기 과거 고백하기 이 게임 하는 애들이 있대요. 걔네는 결혼 못 해요. 네네. 부부싸움 할 때마다 그게 떠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그 여동생에 대해서 불끈했다는 거는 가족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건드리면 안 되죠. 그거를 왜 건드려 놓고 사실은
어쩌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에 대해서 화가 나서 그걸 건드렸을 수도 있어요. 음흠. 그 이런 거죠. 남편한테 때려봐 그랬어요. 음흠. 남편이 화가 나서 때렸어. 그러면 나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쟤는 그쵸. 가해자가 되고. 그렇죠. 나쁜 사람을 만들어 놓다. 네네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0 중반에 사연을 보니까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 봐요. 근데 내가 헤어지겠다라고 말하면 내가 가해자가 되니까 남편을 분노를 일으켜서 나한테 정서적 폭행을 가해놓고 나는 네네. 피해를 입었으니까 헤어질 권리와 명분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네. 자매님 사연을 보면서 좀 편을 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자매님은 그 표면적으로까지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지만 예.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그렇죠. 있을 수도 깔려있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도 내 마음속을 모르고 살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하는 네, 거니까 모를 네. 수가 있는데 인간의 내면에는 항상 선택을 할 때 이기적인 선택을 해요. 네. 그러니까 쟤 때문에 그랬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내가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왜 내가 남편이 그렇게 아파하는 남편의 여동생 문제를 건드려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가?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지? 자기 문제를 보지 않으면은 같이 살기 힘들죠.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자기 부인이 계속 자기 가족 관계를 갖다 건드린다 그러면 남편도 이 여자를 내가 살아야 되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방적으로 네네. 자매님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럴 수밖에 없죠. 자매님이 남편 입장에서 얘기 들으면 또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 들을 때 사실 굉장히 쓰라립니다. 나는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아닌 점을 누가 건드리고 터뜨릴 때는 내 마음이 한없이 쓰라리지만 그렇죠. 그거를 알면 오히려 조금 그 시원해지는 그런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구나 알게 되죠. 자, 그러면은 정신의학과를 가야 할까요? 아니, 정신의학과까지 갈 필요 없고요. 그냥 네. 간단한 거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정말 맞거든요. 제가 아는 부부가 있는데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부정적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 남편이 하자가 많은데도 끝까지 우리 남편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물어봤어요. 남편의 하자가 안 보이세요? 그랬더니 그거 봐봐요 뭐래요? 나한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는데 굉장히 영리한 자매였어요. 예. 그게 그 남편이 그래서 자기 부인을 갖다 뭐 그냥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 오를 수 있는 경지가 아닌 것 여우예요. 같습니다. 그게 네. 진짜 여우인 거죠. 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곰보다 여우가 낫다. 우리가 다 같이 여우가 되봅시다. 예수님이 한 얘기가 아니라 본당 신부들이 하는 얘기인데 보좌 신부들을 두고서 곰퉁이보다는 여우가 낫다고. 네. 자, 이 사연 쓰신 그 자매님 지금 굉장히 심경이 복잡하실 테지만 신부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거기에 뭔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연 보내신 자매님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프로를 보시는 신자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저한테 위로받을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분석을 하고 직면을 시키는 그런 기법을 주로 써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분의 문제를 알려드리는 게 제가 아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사연 얘기해서 칭찬이나 위로를 받고 싶다? 그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로가 필요한데 말이죠. 예. 쌀쌀한 상담입니다. 네, 지금까지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